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계획하고 있나요? 요양원 상담을 예약한 며느리,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들통나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그날 이후로 뒤바뀐 한 가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숙 씨는 올해로 72세가 되었다. 무릎이 조금씩 아파오긴 했지만 아직 걸어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다. 동네 시장도 혼자 다니고 텃밭에서 채소도 직접 따다 먹었다. 아침에는 손주들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엔 며느리와 함께 밥상을 차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나는 아직 멀쩡해. 요양원은 병든 사람이나 가는 데지. 그렇게 믿고 살던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사온 나물 한 줌에도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며 웃던 수진이 이제는 밥상 차리는데도 휴대폰만 쳐다보며 말수가 줄었다. 수진아, 나물 볶아놨는데 같이 먹자. 저녁 약속 있어서요. 남편이랑 나가요. 아, 그래, 잘 다녀와. 며느리의 이런 반응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며칠 후 정숙 씨는 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어렴풋이 들리는 목소리에 눈을 떴다. 네, 어머니 연세는 72이에요. 거동은 아직 괜찮은데 혼자 두기엔 좀 불안해서요. 잠결에 들려온 그 말은 도무지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네, 가능하면 조용하고 비용은 중간 정도면 좋겠어요. 본인은 요양원 들어가는 걸 싫어해서요. 아직 말씀은 안 드렸고요. 요양원? 정숙 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몸을 일으켜 나가려 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가와 밥을 차렸다. 어머니 고기국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그래, 잘 먹을게.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정숙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진 상태였다. 정말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불편해 보였을까? 내가 며느리에게 짐이 된 걸까? 아들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혹시 수진이가 미리 말해 놓았으면 어쩌지? 그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날의 통화는 정숙 씨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수진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보게 된다. 요양시설 상담 예약서 행복실버케어센터. 정숙 씨의 손이 덜덜 떨렸다. 사인칸은 비어 있었지만 그 서류는 현실이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긴장했다.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시장을 가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점점 자라났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한밤중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정숙 씨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날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수진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게 무슨 의도일까? 눈치를 보게 되었고 평소보다 말수도 줄었다.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정숙 씨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을 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한테 혹시 무슨 불만이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며칠 전에 너 요양원에 전화한 거 나 들었어. 상담 예약서도 받고.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아들 지우는 당황했고 수지는 한 박자 늦게 눈을 깜빡였다. 그걸 보셨군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죄책감보다는 들켰네라는 인상을 느꼈다. 왜 그랬니? 나 뭐 잘못했니?
아니요, 어머니.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저희도 이제 애들 키우고 생활이 너무 벅차서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그냥 정보 차원에서 알아본 거예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정숙 씨는 정보 차원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직감했다. 나 아직 밥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눈에 가시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대비 차원에서. 데비? 그럼 날 보낼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때 아들 지훈이 말을 끊었다. 수진이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야. 정숙 씨는 순간 멍해졌다. 너도 알고 있었니? 그냥 수진이가 상담만 받아본다고 해서. 난 진짜로 보낼 줄은 몰랐어. 그럼 말렸어야지. 내가 왜 이 집에서 조심조심 살아야 하니?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이 정숙 씨를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에 틀어박혔다. 밤새 뒤척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마음속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닌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며칠 후 수진이 먼저 다가왔다. 저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할게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뭐, 어머니가 밥상에서 잔소리 하시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도 사람인데 제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왜 나 몰래 요양원 상담을?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수지는 처음부터 자신을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왔다는 것을. 이 집에서 매일 아침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손주 봐주던 시간들이 수진에겐 당연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자신의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건 바로 본인 명의의 전셋집 계약서였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보험금으로 자신 몰래 며느리가 집을 탐하지 않도록 따로 마련해둔 공간이었다.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갈 곳은 있다. 그리고 반격할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전셋집 계약서를 꺼내들고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속옷, 옷 몇 벌, 사진첩 하나, 그리고 묵직한 갈색 봉투 하나. 그 봉투 안에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정숙 씨 명의의 예금 통장과 부동산 등기 서류가 있었다. 나 나갈게.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식탁 앞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다. 나 오늘 나갈 거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당황했고 수지는 눈을 피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너희 입장에서 요양원이 편하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 밥값에 눈치 보는 늙은이로 살고 싶진 않아.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집을 나서며 정숙 씨는 단정하게 싸놓은 짐을 들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택시에 오르며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행선지는 자신이 계약해둔 소형 전셋집,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돈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몰래 마련해둔 집이었다. 그 집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붉은 모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괜찮아? 그래. 잘 지낸다. 수진이랑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래. 미안하단 말은 받겠는데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느낀 모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엄마,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 전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다. 지금 너희가 사는 그 집 4명이야. 뭐? 충격 고백. 정숙 씨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 사실 그들이 살던 집은 과거 남편의 명의였고 남편 사망 이후 정숙 씨에게 상속된 정숙 씨의 소유였다. 지우는 그 사실을 몰랐다. 명예 이전 절차만 있었을 뿐 정숙 씨는 일부러 조용히 넘겼던 것이다. 내가 그 집을 너희한테 넘기려 했었지. 그런데 며느리가 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결정 바꿨어. 지우는 말이 없었다. 통화는 그대로 끊겼다. 며칠 후 지훈과 수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정숙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건 뭐야? 그럼 우리 그냥 전세 사는 거였던 거야? 엄마가 처음부터 조용히 보고 있었던 거야. 우릴 테스트한 걸지도 몰라. 수지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정숙 씨는 대답 대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새로운 시작. 정숙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작은 마당에 나와 화초에 물을 주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본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고 수다도 떤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사람이 사람을 짐처럼 여기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거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짐도 아닌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간다.